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요즘 집안일을 하며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른을 모시다 보니 마음대로 외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수다 떨고 이야기 듣는 시간이 무척이나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마치 내 이웃이나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루하던 청소나 다림질도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네요. 여러분의 하루가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즐거워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오빠와 결혼했어요. 사실 남편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친구 사이였죠. 두 분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시며 서로 많이 의지하셨답니다. 남편과 저는 가족처럼 지내는 두 집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지냈네요. 그러던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날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내일 입대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너, 나 없는 사이에 공신 거꾸로 쓰면 안 돼. 너는 어차피 3살 때부터 나랑 결혼할 운명이었어. 술에 취해 오글거리는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너무 가깝게 지내서 서로 마음 표현하기조차 어색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입대 전날 저희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편지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휴가를 나오면 같이 시간을 보냈고 제대를 하며 양가에 이 사실을 알렸죠. 예상대로 두 아버지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를 친달 이상으로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지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졸업하고 유통회사에 취업하며 곧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보다 1년 먼저 취업해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간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장만하면 되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리한 혼수를 해오라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아파트를 사주셨으니 그에 걸맞는 혼수를 해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돌침대와 안마의자, 시누이는 명품백과 화장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못한 고가의 혼수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그 일은 없던 일이 됐죠. 저는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 마주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가끔 만나는 두 모녀가 시비를 거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시댁이 갑자기 위기를 맞으며 상황이 달라졌어요. 건설업으로 부유하던 시댁이 경기가 바빠지자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이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도 시아버지는 회사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고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도를 피할 수는 없더군요. 결국 시부모님의 집은 은행에 넘어갔고 두 분은 오갈 데가 없어져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 뒤로 저의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됐답니다.
저보다 한 해 먼저 시집에 갔던 시누이는 하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친정에 와서 쉬겠다며 뻔질나게 저희 집에 드나들더라고요. 그것도 매번 반찬 투정을 하면서 말이죠. 언니, 불고기가 너무 질겨요. 혹시 호두산이에요? 언니 가방 하나 덜 사고 먹는 거에 투자 좀 해요.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호두산이 뭐예요? 요즘 한우도 별로 안 비싸던데.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무 같은 거 심느라 턱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1등급 한우만 먹다가 호주산 먹으려니 아주 죽을 맛이더라. 아, 네. 다음에는 한우로 살게요. 저는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가족 식사에 소고기 묵국을 내놨는데 시누이가 또 타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서 쳤죠. 소고기 묵국이에요. 네, 이번에는 1등급 한우 국거리로 샀어요. 아마 부드럽고 맛있을 거예요. 어쩐지 역시 한우가 최고야. 아유 살살 녹네 그냥. 저는 똑같은 호주산 고기를 한우라며 극찬하는 어머님과 시누이를 비웃으며 소소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시비는 이유도 불분명하고 그냥 저를 괴롭히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시누이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채 100일이 되지 않았을 때 시누이도 딸을 낳았고요. 그런데 저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힘이 든데 시누이가 산후조리를 한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큰소리치셨지만 말뿐이었죠. 결국 모든 뒤치다꺼리는 제 차지가 됐네요. 너무 물려 냄새도 맡기 싫은 미역국을 매일 끓여 바치고 아기 목욕을 시키느라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누이는 뻑하면 저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시어머니와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저는 제 아이 하나도 키우기 벅찬다. 시누이의 딸까지 돌보느라 졸지에 쌍둥이 엄마가 된 기분을 느껴야 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산후조리를 하고 돌아갔던 시누이가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온 건 3년 후였어요. 카드빚을 돌려막다 남편에게 걸려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조카까지 한 집에서 정신없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대가족의 먹거리를 해내느라 주말도 반납해야 했네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시누이와 어머님을 불러놓고 집안일을 도우라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건 애초부터 시아버지의 무리한 요구였어요. 시누이는 어린이집에서 자기 딸을 데려오는 것도 귀찮아 퇴근하는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집안일을 도울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야 실망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제가 결국 큰 소리를 내고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시누이가 집에 오고 몇 달 뒤였어요. 퇴근하던 제가 우체통을 확인하고 남편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남편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제 대금을 본 순간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결제 예정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집으로 가 남편에게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남편이 말을 더듬더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거 언제 만든 카드야? 당신 나 몰래 카드 만든 거야? 당장 사용 내역 보여줘.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찾아봐. 지금 식구들 다 있으니까 내가 내일 찾아보고 말해주면 안 돼?
장난해. 나보고 내일까지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 이거 혹시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나와? 그게 보니까 내가 다 쓴 게 맞는 것 같아. 다 당신이 쓴 거라고. 그게 사용 내역이야? 이리 줘봐. 저는 남편이 찾은 카드 사용 내역을 훑어보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온통 백화점 여성복 매장과 신발 매장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보자 남편은 입을 꼭 다문 채 난감한 표정으로 우뚝 서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당신, 이거 다 여성용품점인 거 알지? 구두, 옷, 가방, 화장품까지. 그래? 난 몰랐네. 그러니까 그게... 둘러댈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 여자 생겼니? 여자라니 말도 안 돼. 너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뭐야.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나 당장 짐 쌀 거야. 농담인 줄 알아? 저는 소리치며 옷장을 열어 트렁크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사실은 영주가 카드 좀 빌려달라고 해서. 뭐라고? 아가씨지. 이혼하고 어깨가 팍 처진 애가 오빠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 아가씨 왜 이혼한 지 잊었어? 바로 그 카드로 사고쳐서 이혼한 거잖아. 그런 사람한테 또 카드를 쥐어줘.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아예 통째로 맡기지 그랬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저는 너무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이 놀라서 저희 방으로 달려오셨습니다. 500만 원이면 우리 몇 달치 식비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얘가 무슨 일인데 지 남편을 이렇게 잡어? 왜 그래? 어머니, 이 사람이 아가씨한테 카드를 줘서 이번 달 카드값이 500이 넘게 나왔어요. 제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뭐? 아니, 고작 그만한 일로 남편을 이렇게 지잣듯 잡어? 그깟 500, 지 동생 기분 전환하라고 줬기로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 어머니, 저희 생활비가 얼마나 빠듯한데 한 달 500이라뇨.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그것도 이혼하고 허한 속 달래느라 시누이가 쓴 걸 가지고 꼭 이렇게 난리 쳐야겠니? 이런 저와 시모의 실랑이에 시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오호, 당신 조용히 못해? 영주 이거 어디 갔어?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애는 팽개쳐놓고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댕겨. 당신이 하도 취직하라고 욱박지르니까 애가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나 보죠. 그저 딸 하나 있는 거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 며느리도 지 시누이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영주가 원서 사는 오빠한테 카드 빌려 흥청망청 쓴 게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이 누가 잘했다고 했어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거니 좀 이해해주자는 거지. 갑자기 시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죠. 결국 한숨을 쉬며 혼자 화를 삭혀야 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시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취직해서 저희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저에게 염치가 없는지 넙죽 엎드려 잘못을 베이더군요. 결국 그렇게 그날 사건은 일단락됐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얼마간 조용하던 시누이가 또다시 간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바로 제가 결혼하며 혼수로 받았던 폐물을 훔쳐
주식에 투자한 것이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시아버지가 다그치자 그제야 실토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제 하다 언니 패물에까지 손을 대. 집안에 도둑을 놔두고 그렇게 문단속을 했구만. 도둑이라니 딸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지금 저게 한 짓이 도둑이 아니면 뭐야? 그게 어디 보통 물건들이야. 얘 결혼할 때마다 떤 패물이야. 평생 가져갈 뜻깊은 물건이라고. 어디 그런 걸 몰래 가져다 주식을 해. 쟤라고 어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당신이 애만 보면 하도 카드값 갚으라고 성화를 하니 돈 벌어 그거 갚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정말이에요. 잠깐만 맡겼다가 급전 쓰고 돈 벌면 바로 다시 찾아다 놓으려고 그랬다고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취직해서 네 손으로 돈 벌어 갚으라 했지. 언제 도둑질해서 갚으라 그랬어? 도둑 하지 말아요. 엄밀히 말해서 결혼할 때 해준 거니까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줬으면 어차피 없었을 물건이었잖아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애까지 낳고도 저렇게 사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지 오빠가 물어보니까 생사람 잡는다고 난리치는 거 못 봤어? 저게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시치미를 떼? 그러더니 경찰 불러서 찾아본다니까 그제야 말하는 것 봐. 저거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정말 확신은 정보였다고요. 그러게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줬으면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해? 오빠가 절대 안 낸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쯤 되니 남편도 기가 찼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겠는지 큰 소리를 내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 그렇게 돈 벌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부자 아닌 사람 없을 거야. 봐, 너 결국 그 돈 다 날렸잖아. 그런 고급 정보가 너한테까지 공짜로 갈 것 같아? 너 당한 거야. 아니야. 정보는 정확했는데 돈을 못 구해서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오빠 때문이야. 신우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오빠 탓을 하더군요. 보아하니 남편이 카드 사건 이후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머니를 걸어 잠근 것 같았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제 보석함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죠. 더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이에게 휘둘리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저희 이혼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소리쳤죠. 아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너무 지쳤어. 이제 누구 탓이니 아니니 따지고 싶지도 않아. 그냥 재준이 데리고 내가 나갈게. 애만 데려가게 해줘. 그럼 위자료 같은 거 달라고 안 할게. 당신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부모님 계신데 왜 그런 말을 해?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제발. 됐어. 나 잠깐 생각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도저히 더는 못하겠어서.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일단 오늘은 놀랐을 테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나중에 다시 말하도록 해. 시아버지는 저를 달래서 방으로 들여보내셨죠. 너무 화가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지만
아버님께 계속 고집을 부릴 수 없어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은 괜히 화가 나서 꺼낸 말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 참으며 12번도 더 생각해 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시아버지가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너무 뜻밖이었죠. 사실 아버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노인 일자리 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한창 일하실 시간인데 저를 찾아오신 게 이상해서 헐레벌떡 로비로 내려갔네요. 어머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회사는요? 우리 며느리 맛있는 점심 사주고 싶어서 조대 시간 좀 바꿔달라고 부탁했지. 아직 점심 안 먹었지? 그럼요. 뭐 드시겠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꾸나. 저는 고민하다 시아버지를 회사 맞은편 삼계탕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꼬맹이 상리가 갓 걸음마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아직 영주가 태어나기 전이라 아들만 보다가 예쁜 딸을 보니 얼마나 신기했나 모른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핑계를 대고 너를 보러 갔지. 네 아버지에게 더덕주를 갖다 준다고 가고 네 어머니 모가차 갖다 준다고 가고 그렇게 매일 커가는 너를 보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 그래서 나는 네가 혁주랑 만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매일 보고 싶던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 생각하니 영주를 처음 만났을 때만큼 기쁘더구나. 그런 너를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네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그동안 철없는 신의 수발 들고 네 시어머니 비 맞추느라 고생했어. 우리 이번 주말에 이사 나가기로 했다. 가기 전에 고생한 우리 며느리 밥 한번 사주려고 온 거야. 이제 네 남편이랑 자식이랑 오붓하게 살면서 지긋지긋한 시댁일랑은 생각도 하지 말어. 아버님, 이사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다. 사실 작년에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보증금이 비싸더구나. 그래서 좀 더 모으느라 늦었더니 결국 그 허상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 네 폐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줄 테니 걱정 말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가씨도 또 그러진 않겠죠. 걱정 마시고 나간다는 말씀 마세요. 아니다. 원래 나가려고 했던 거야. 2년만 모으고 나가자 했는데 결국 3년이 넘어버렸지만.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네요. 아버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울지 마라. 우리 집이 이렇게 키울 줄 알았음 그때 널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차려주려고 그랬어. 알아요, 아버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럴 거 없다니까. 이제 우리는 명절이나 한 번씩 보고 너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주말에 작은 트럭을 불러 이삿짐을 뺐습니다. 몇 년 전 들어오실 때 가방만 몇 개 가지고 들어오셨던 터라 짐이 많진 않았어요. 사시면서 마련한 옷장과 침대 한 개가 큰 짐의 전부였죠. 그런데 아버님의 불호령에 이사발집에 다녀온 어머님과 시누이는 이사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낡고 좁다며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텼죠. 하지만 결국 아버님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하게 됐네요. 시아버지는 극구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사 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정리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이사하신 집은 자그마한 빌라였어요.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조금만 걸으면 재래시장도 있고 상가도 가까워 살기에 나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이사를 가고 나자 저는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떠나신 것 같아 마음도 아팠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이혼 말을 꺼냈네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시댁에 자주 찾아가 실망하신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사 가신 곳이 집과 멀지 않아서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 정도만 나왔거든요. 마침 금요일이기도 하니 아이도 보여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올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자꾸 멍하니 정신을 놓고 계시는 것도 같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불로도 잘 돌아보지 않으셨죠. 저는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이사 신경 쓰느라 건강이 나빠지신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저녁상을 몰리고 설거지를 마친 저에게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 네 시아버지가 좀 이상해. 이상하시다뇨? 어떡해요? 너도 아까 봤잖니. 실컷 들어놓고는 또 아범 늦게 끝나냐고 물어보고 멍하니 있느라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잖아. 피곤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왠지 시어머니와 아버님 욕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 뒤로도 계속 일어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버님이 이상한 것 같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경비 보는 아파트에서 실수를 해 급기야 회사도 그만두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건인즉 입주민이 물건을 맡겨뒀는데 아버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나 봐요. 결국 물건은 분실됐고 CCTV를 돌려보니 그 사람이 아버님 옆에 상자를 놓으며 말하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경비를 그만두고 며칠 후 시누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퇴근하면 집으로 좀 오세요. 오빠한테도 전화했더니 여기로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급하니까 그러죠. 집에 와서 얘기해요.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 문을 열자 탄내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더군요. 깜짝 놀라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내가 곰국 올려놓고 나가면서 네 시아버지한테 불 좀 끄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글쎄 집에 오니 이 난장판인 거야. 내가 저 사람 요즘 이상하다 했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버님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나중에 불냄새 맡고 불은 끈 것 같은데 어디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니? 무슨 일이냐 이게. 그때 뒤늦게 도착한 남편도 집 안에 들어서며 고약한 냄새에 코를 막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집이 왜 이래? 정말 큰일이야, 오빠. 아무래도 아빠가 이상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신우이는 자기 오빠를 향해 소리치고는 저와 남편을 붙들고 시아버지의 이상행동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빠, 아무래도 아빠 치매 같아. 어떡하지? 뭐, 아버지같이 부지런하고 정신 맑으신 분도 없는데 치매? 지금 아버지 어디 계셔? 치매가 어디 그런 거 따지고 와? 영화도 못 봤어. 젊은 여자도 걸리는 거. 이렇게 큰일을 벌려놓고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아버지도 놀라셨나 보네. 그래도 설마 치매라니. 그건 아니겠지. 흥분한 신우이를 가라앉히며 제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요. 제가 예약할게요. 안 그래도 다 알아봤어요. 병원 대기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지금 예약 걸어도 한 달 뒤에나 검사가 가능한데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도 알아보고 좀 빠르게 받을 수 없는지 부탁해 볼게요. 다음날 저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봤지만 개인 병원도 치매 전문 병원의 검사 예약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가장 빠른 예약이 3주 뒤라 그렇게 예약을 하고 남편과 시누이에게 알렸네요. 그리고는 일을 하려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한숨이 나왔죠. 내 마음은 이런데 아버님 심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조퇴를 하고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이 우울하게 계실 것 같아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달래드리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한 제 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글쎄 어머님과 시누이가 완력으로 시아버지를 끌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을 다 벗지도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아빠랑 불안해서 하루도 더 못 살아요. 언니는 같이 안 사니까 천하태평이지만 우린 다르다고요. 오늘 꼭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돼요. 아직 치매라고 판정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요양병원이라뇨. 괜히 나서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어. 아니, 회사에 있을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보아하니 저와 남편이 반대할 게 뻔해 저희 없는 시간에 골라서 일을 벌였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이러자고 해도 말려야 할 분이 왜 그러세요? 애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여기 어린애 있는 거 몰라요. 불안해서 어떻게 은지랑 아빠를 같이 둬요. 언니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저는 3주 못 기다려요. 분명히 치매인데 그거 기다려서 검사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시누이는 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아는 남자 후배까지 불렀더라고요. 오다 보니 집 앞에 낯선 차도 대기해 있던데 아마 그게 남자의 차였던 모양입니다. 그 차로 아버님을 병원에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뜯어 말렸지만 세 사람의 힘을 이길 순 없었어요. 결국 다급해진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모셔갈게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모셔갈 테니 그만두세요. 그러자 시누이와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언니가요? 그 집에도 애 있잖아요. 근데 아빠를 데려간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이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 치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전 상관없으니 당장 그 손 놓아요. 너 잘 생각해라. 괜히 데려갔다가 며칠 후에
안 되겠다고 다시 데려가라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시고 두 분이나 잘 사세요. 저는 그 길로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택시에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도 흥분해서 동생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아버님은 어안이 벙벙하신지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반찬에 무척 신경 썼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최대한 편하게 계시도록 노력하다 보니 3주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이 됐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동행해야 했죠. 병원에서 아버님은 문진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거쳐 뇌 사진도 찍었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어요. 아버님의 인지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상 행동을 보이셨는지 알아보니 바로 청각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어요. 이사 후에 감기를 심하게 앓으신 아버님이 돌발성 난청을 겪게 되신 거죠. 처음에 먹먹함을 느끼실 때 빨리 병원을 찾았어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때를 놓치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머님의 불구라는 당부도 못 들으셨던 거죠. 얼굴을 마주하고 입모양을 읽으시면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는데 다른 쪽에서 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에게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저는 아버님이 너무 안쓰럽고 짠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 회사의 대표로 멋지게 살아가시던 분이 본인 앞가림도 힘든 노인이 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아버님을 계속 모시겠노라 선언했네요. 치매도 아니신데 그럴 필요까지 있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들은 어머님과 신우이의 못된 행동 때문에 아버님을 그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 두 사람도 아버님이 꼭 치매라고 확신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니라더군요. 다만 정신 차리라면서 잔소리를 하고 깐깐하게 구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버님을 내치고 편하게 살고 싶어 버린 일이랍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또 다른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시라 혼자 계시는 게 영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을 모시며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로 한 거죠. 그런데 퇴사를 하고 얼마 뒤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간 후라 집에는 저와 아버님 둘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에 앉은 저에게 두툼한 서리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아버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 입모양을 읽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는 거였죠.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들어둔 것들이야. 서류를 보니까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구나. 그때는 너무 많이 들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돈 있을 때 해둔 게 잘한 것 같아.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혹시 돈이 나오거든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절대 모르게 해. 네 남편도 마음이 여려서 아마 비밀을 지키기 힘들 거야. 이 일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그리고는 저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눈짓으로 재촉하셨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4건이나 되는 상해보험 서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들은 바로 아버님이 잘 나가실 때 지인들이 찾아와 가입을 부탁했던 상해보험들이었죠. 평소 사람 좋고 거절하기를 어려워했던 아버님은 차마 지인들의 부탁을 내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때 억지로 가입해둔 보험이 후유장애를 보장해주며 생각지도 못한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저는 다른 가족들 모르게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며 보험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4건의 보험에서 총 8억에 달하는 큰 돈을 받게 됐죠.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더군요. 아버님이 청력을 잃게 되신 건 슬펐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한 보험금을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의사로부터 인공 와우 시술을 건의받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보험금으로 수술도 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은 아버님이 번듯한 집까지 마련한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2사람에게 보험금에 대해서는 함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돈으로 덜컥 저에게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2개나 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죠. 사실 남편은 둔한 사람이라 마음만 먹으면 평생이라도 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버님은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생활비 압박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고기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극찬하던 1등급 한우로 해드리고 있네요. 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는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남편의 카드값을 갚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2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상가 하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누이 이름으로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저는 시원한 동태탕을 끓여볼 생각이에요.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는 음식이거든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